서울의 밤하늘을 통째로 소유한 듯한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서지원은 섬세한 손길로 테이블 위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였다. 최고급 포찰린 식기, 반짝이도록 닦인 은재 커트러리, 그리고 방금 막 피어난 듯 생생한 흰색 작약이 꽂힌 크리스탈 화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세계적인 잡지의 화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그녀가 몇 시간에 걸쳐 준비한 요리들이 예술 작품처럼 놓여 있었다.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가리비구이, 샤프란 리조또, 그리고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한우 스테이크. 이 모든 것은 남편 강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결혼 10주년, 달력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날은 아니었지만 그와 그녀가 처음으로 미래를 약속했던 둘만이 아는 소중한 기념일이었다. 지원은 와인셀러에서 샤토마고 1982년산을 꺼냈다. 태준이 첫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함께 마셨던 의미가 깊은 와인이었다. 코르크를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고요한 공간을 울렸다. 그녀는 짙은 루비색 와인을 디켄터에 옮겨 담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기쁨도 설렘도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수트를 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JK그룹의 총수다운 위압감과 서늘한 카리스마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 그의 팔에 바싹 달라붙어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TV 화면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비현실적인 미모를 가진 배우 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은근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듯 교만한 시선을 보냈다. 태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원이 차린 완벽한 저녁 식탁을 잠시 훑어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호텔 레스토랑을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안지. 태준이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다. 지원은 말없이 그들을 마주보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할 말이 있어. 지원 씨. 태준은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담겨있지 않았다. 이혼해주면 좋겠어. 한유라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보란듯이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원의 시선은 태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태준을 조금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는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과 복종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들었잖아. 유라 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린 곧 결혼할 거고 당신도 알다시피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무의미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야.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생각이야.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랑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현금 조용히 문제없이 끝내주면 돼. JK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았던 지난 10년에 대한 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수였다. 10년의 세월. 그녀의 헌신과 희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성공을 위해 바쳤던 모든 지성과 노력을 그는 단지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과 돈으로 환산해버렸다. 그녀가 그의 사업적 위기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의 적들을 파악하고 그의 다음 행보를 위한 전략을 세워주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한유라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형님, 태준 씨는 이제 저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누릴 만큼 누리셨잖아요. 이제 그 자리 제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물러나 주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일 거예요. 형님이라는 가증스러운 호칭, 물려받는다는 오만한 단어, 선택. 지원은 처음으로 시선을 돌려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에 한유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지원은 다시 태준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이게 당신의 선택이야. 강태준. 그래.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선택이고 결정이야. 번복은 없어. 알겠어. 그것이 그녀의 대답 전부였다. 예상했던 눈물도 비명도 처절한 애원도 없었다. 너무나도 간단한 수긍의 태준은 오히려 당황했다. 한유라의 얼굴에도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그들은 피비린 내 나는 승리를 기대했지만 상대는 싸울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항복해버린 셈이었다. 지원은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노력이 담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진 음식들을. 그리고 그녀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콘솔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이 집의 마스터키도 자동차 키도 아니었다. 태준의 서재 가장 안쪽에 있는 비밀 금고 열쇠였다. 그 금고 안에는 JK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거래 장부 그리고 강태준의 약점이 될 만한 모든 자료들이 그녀의 손에 의해 정리되어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버리는 정보를 그녀는 조용히 모으고 엮어서 그만의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열쇠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쨍하는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카펫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잠깐. 어디가 태준이 뒤늦게 소리쳤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몸을 실었다. 닫히는 문틈으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그의 아내 서지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고 태준과 한유라만이 값비싼 가구와 식어가는 음식들 사이에 남겨졌다. 태준은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것을 떨쳐버렸다. 잘된 일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한 것이라고. 자기야, 이제 우리 둘뿐이네. 한유라가 그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다. 저녁 식사 정말 맛있겠다. 우리 저 와인 마실까? 태준은 그녀를 끌어안고 식탁으로 향했다. 그는 보란듯이 지원이 준비한 와인을 잔에 따르고 스테이크를 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식은 모래처럼 느껴졌고 최고급 와인은 쓴 약처럼 목을 넘어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열쇠가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익숙하지 않은 허전함에 잠에서 깼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매일 아침 그의 스케줄을 확인해주던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작은 불편함일 뿐이었다. 신호음은 가지 않았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같았다. 이혼 합의서 보고 충격받았나 보군. 그는 콧방귀를 뀌며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스케줄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녀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준은 처음으로 집안을 제대로 둘러보았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아끼던 샤넬과 에르메스 백들이 그대로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도 잠긴 채 보관함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평소에 입던 몇 벌의 옷과
그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오직 그녀의 생각과 기록이 담긴 물건들만 사라진 것이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것은 상처받은 여자의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차분하고 철저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르는 번호라며 냉담하게 끊어버렸다. 밤이 깊어졌다.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 똑같이 화려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저 성가신 불빛의 집합으로만 보였다. 그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어젯밤 지원이 두고 간 열쇠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초. 그는 홀린 듯이 서재로 들어가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수년에 걸쳐 쌓아올린 부와 권력의 추악한 이면, 그의 모든 비밀과 약점이 담겨있던 장부와 서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서지원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텅 빈 금고 앞에서 강태준은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시끄러운 이명이 울리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진공 상태에 빠졌다. 10수년간 그가 쌓아올린 제국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심장부였다. 정적들을 무너뜨렸던 비열한 계약서들, 국회의원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뿌려진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장부, 탈세와 분식회계의 완벽한 증거들, 그 모든 것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모든 무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가면이 산산조각났. 서, 지, 한, 원. 그의 이빨 사이로 분노의 찬이름이 터져나왔다. 그는 옆에 있던 값비싼 청자 화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나는 파편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찢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쓸어버리고 의자를 걷어찼다. 통제력을 잃은 야수처럼 날뛰었다. 그가 평생 경멸에 맞지 않았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삼류 악당의 모습이었다. 한참을 폭주하던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멈춰섰. 분노가 가라앉아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였다. 그녀는 단순히 장부를 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권력의 기반 자체를 통째로 들고 사라졌다. 이것은 협박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파괴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 사라진 물건들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터였다. 이 문제는 어둠 속에서 그가 가진 힘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는 JK그룹의 보안 총괄이사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이사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며 태준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최 이사, 나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났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서지원을 찾아 지금 당장 사모님을 말입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닥치고 듣기나 해. JK그룹이 가진 모든 자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써. CCTV, 금융기록, 통신 내역, 뭐든 상관없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고 있는 한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다. 해가 뜨기 전까지 내 눈앞에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령은 잔혹하고 단호했다. 최진혁은 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군말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기자마자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심장부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전직 경찰, 해커, 정보 분석가로 이루어진 최정예 보안팀이 긴급 소집되었다. 서울 시내의 교통관제센터와 주요 건물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전송되었다. 서지원의 사진 한 장이 모든 팀원의 모니터에 띄워졌다. 수색은 거대하고 첨단화된 그물처럼 서울 전체를 덮어갔다.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지만
마지막 기록은 48시간 전 백화점에서의 소액 결제가 마지막이었다. 그녀 명의의 모든 계좌에서는 단일원도 인출되지 않았다. 그녀의 차량은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었다. CCTV 분석팀이 마침내 의미 있는 영상을 찾아냈다. 펜트하우스 로비를 빠져나가는 서지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지도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수많은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수백만 인파 속으로 녹아들어간 그녀를 더 이상 어떤 카메라도 포착하지 못했다. 젠장 택시를 탔나. 지하철은 버스는 상황실에서 최진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대중교통 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고전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택했다. 현금, 그리고 걷기. 수많은 익명의 얼굴들 중 하나가 되어 거대한 도시라는 미로 속에 스스로를 감춘 것이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동트기 전까지 그녀를 찾아오라던 그의 명령은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렸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다음 주 주주총회 안건 최종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인수해서 배포해야 할 시간이. 주주총회, 태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단어였다. 경쟁사인 태영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를 최종 승인받는 그의 수권 사업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최종 전략 보고서 말인가 내 책상 위에 있을 텐데. 아닙니다. 회장님, 그 보고서는 항상 사모님께서 직접 최종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 버전은 사모님 개인 노트북에만 저장해 두셨습니다. 저희 쪽에는 암호화된 초안 파일밖에 없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암호를 풀어 최고 수준의 암호화가 걸려있어 저희 기술팀에서도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업 파일이 저장된 서버의 해당 섹션도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전략 기획은 모두 지원의 손을 거쳤다. 그는 대외적으로 JK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보이지 않는 마쿠에서는 지원이 거대한 체스판에 모든 말을 움직이는 그랜드마스터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측이 없었다면 지금의 JK그룹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가 경멸하고 내버린 아내였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략기획팀을 소집해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만들라고 닥달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결과물은 지원의 보고서에 비하면 형편없는 낙서 수준이었다. 그녀의 통찰력, 시장을 꿰뚫어보는 해안, 경쟁자의 수를 몇 단계 앞서 읽는 능력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떴. 최진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 그가 좋아하던 만년필의 위치, 벽에 걸린 추상화의 미묘한 각도까지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몇 달 전 그녀가 올려놓았던 리스크 관리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보니 그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그에게 보내는 경고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일까? 몇 달 아니, 몇 년. 문득 한 곳이 떠올랐다. 그녀가 좋아했던 양평의 주말별장. 그곳에 정원을 가꾸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감상에 젖어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미친 듯이 양평으로 향했다. 한적한 강가에 위치한 별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지만 모든 가구에 방진 덮개가 씌워진 채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끊긴 듯한 냉기였다. 마치 장기 여행을 떠나기 전 집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식탁 위, 작은 화병에 꽂힌 생화, 한 송이만이 유일한 생명의 흔적이었다. 마치 그가 올 줄 알고
일부러 남겨놓은 조롱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텅 빈 별장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대한 기업 제국을 호령하고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었던 그였지만 지금 그는 단 한 명의 여자를 찾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은 이 텅 빈 공간 안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유라였다. 짜증스러울 정도로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기야, 어디야? 오늘 같이 백화점 가기로 했잖아. 나 새로 나온 신상백 사고 싶은데. 시끄러워. 당분간 연락하지 마. 태주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완벽히 혼자였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공포와 함께 아내를 찾는 것은 더 이상 부부싸움의 연장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소나기에서 갑자기 그리고 무섭도록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과 제국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태주는 별장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는 이제 그에게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아내가 그를 조롱하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다. 서울의 소음과 불빛이 닿지 않는 곳, 인천 송도의 한적한 오피스텔,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용적인 공간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왕의 성이었다면 이곳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전략가의 지휘 통제실에 가까웠다. 서지원은 편안한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 차림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 본연의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3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왼쪽 모니터에는 실시간 주식 시세와 외환 정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오른쪽 모니터에는 암호화된 보안 메신저와 해외 뉴스 피드가 떠 있었다. 그리고 중앙,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 모니터에는 JK그룹의 내부 구조와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가 복잡한 마인드맵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 지난 몇 년간 백업해둔 자료들이었다. 강태준이 버린 그녀의 노트북은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건설, 화학, 금융, 그리고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바이오 산업까지. 강태준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야망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도.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태영바이오 인수합병 프로젝트였다. 강태준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시장에 과시하고 JK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고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성공을 예고한 상태였다. 실패란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그녀는 태영바이오의 핵심 기술인 신약 TS7의 특허 분석 보고서를 열었다. 이 보고서는 본래 그녀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그녀는 아주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아두었다. 유럽 시장 특허권의 법적 해석에 대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 추가적인 법률 검토 요망. 강태준은 늘 그랬듯 거시적인 성공에 취해 이런 세부적인 리스크는 무시하곤 했다. 특히 그녀가 사라진 지금 그의 곁에서 이런 위험을 경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재로 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바람을 불어넣을 차례. 그녀는 직접 나서는 대신 무대 뒤에서 줄을 당겨 인형들을 움직이기로 했다. 태영바이오 인수전에서 JK그룹에 밀려 쓴 잔을 마셨던 경쟁사 한서제약. 그들은 분노와 굴욕감에 차 있었고 복수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터였다. 지원은 여러 겹의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세탁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수신이는 한서제약의 법무팀장이었다.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단 몇 줄의 문장과 함께 TS7 신약의 유럽 특허청 등록 서류에 특정 조항 번호만을 적어보냈다. TS7의 유럽 특허제 17조 사망. 귀사의 법무팀이라면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요.
JK는 장님이다. 믿기는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의심을 살 터였.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야 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동도 없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의 첫 번째 포송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끓여두었던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아닌 질서정연하게 뻗은 송도의 차가운 도시 풍경이었다.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한편 JK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태준은 주주총회 준비와 서지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MA팀을 소집해 태영바이오 인수 후에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인수가 마무리되는 즉시 태영바이오의 연구 인력들을 구조조정해 핵심 인력 몇 명만 남기고 전부 잘라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TS7의 미국 FDA 승인을 위해 모든 로비 채널을 가동하도록 그가 자신만만하게 지시를 내리던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법무팀장이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서제약이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태영바이오의 TS7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태영바이오 주주들에게 우리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법무팀장은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들이 우리 쪽 법무팀도 파악하지 못했던 특허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독점권 유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TS7은 반쪽짜리 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식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증권가에 퍼져나갔다. 몇 분 만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태영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인수합병의 가장 큰 매력이 사라진 것이다. 동시에 무리한 자금 조달로 MA를 추진했던 JK그룹의 주가 역시 동반 하락했다. 시장은 JK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강태준의 신화, 첫 균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지? 태준은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법무팀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법무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초기 리스크 검토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작성하신 부분인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혼란 속에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원. 그 이름이 다시 그의 뒤통수를 쳤다. 하지만 분노와 오만에 눈이 먼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부 배신자, 우리 팀 안에 한서제약의 정보를 팔아넘긴 쥐새끼가 있다. 그는 즉시 보안총괄이사 최진혁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이사, 서지원 수색은 잠시 보류해. 지금부터 MA팀과 법무팀 전원의 통신기록, 금융계좌를 샅샅이 뒤져 내부 유출자를 찾아내 내 책상 위에 그 배신자의 목을 가져와. 당장 강태준의 분노는 정확히 서지원이 의도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유령을 잡기 위해 자신의 힘과 자원을 낭비하기 시작했다. JK그룹 내부는 불신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가장 경고해야 할 제국의 성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송도의 오피스텔. 지원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JK그룹의 파란색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따뜻한 녹차잔을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흥분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태영바이오 관련 뉴스창을 닫았다. 그리고 JK그룹의 다음 핵심 프로젝트인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의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어디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이것은 작은 시험에 불과했다. 진정한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태영바이오 인수 실패의 충격파가 채가 시기도 전에 JK그룹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지시한 내부 배신자 색출은 그룹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최진혁의 보안팀은 현대판 친위대처럼 사내를 휘저었다. 직원들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이 실시간으로 감시당했고 불시에 개인 사물함과 컴퓨터 파일을 검사당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마저 금기시되었다. 창의와 활력이 넘치던 JK그룹의 사옥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과 불신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은 회장실이라는 고립된 성체 안에서 점점 더 포악하고 편집증적인 폭군이 되어갔다. 그의 분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임원들에게 수시로 쏟아졌다. 사소한 실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즉시 배신자 후보 명단에 올랐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영향력을 키워가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한유라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연인을 위로하는 충실한 연기자처럼 그의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JK그룹의 권력 지형도를 교활하게 훑고 있었다. 이 위기는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였다. 자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녀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그의 귀에 독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특히 처음부터 우리 관계를 반대했던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해지길 가장 바라지 않을까. 그녀의 말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진섭 부회장. 선대 회장 시절부터 JK그룹을 지켜온 원로이자 강태준의 무모한 경영 방식과 한유라와의 관계에 유일하게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껄끄러운 존재였고 한유라에게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 부회장 말인가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 아니, 그냥 그분은 너무 강직하시잖아. 가끔은 회장님보다 선대 회장님을 더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번 일로 자기가 타격을 입으면 결국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어. 한유라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강태준의 편집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지원은 자신의 지휘 통제실에서 다음 목표를 조준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JK건설이 추진 중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시안 타워의 조감도가 떠 있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강태준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JK건설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지원은 과거 자신이 작성했던 내부 감사 보고서를 불러냈다. 보고서에는 엘리시안 타워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태준이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준 미달의 값싼 철강을 납품하는 대한제철과 계약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모든 안전검사 보고서는 뇌물을 받은 검사기관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 증거는 JK그룹의 회계 및 자재 구매 기록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이번 공격은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했다. 대중의 신뢰와 기업 윤리라는 JK그룹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야 했다. 그녀는 대한제철에서 내부 고발을 시도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한 중견 간부 김영수 부장을 찾아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대 기업의 압력에 굴복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여전히 정의감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지원은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채널을 통해 그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오래전 그녀가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서버의 백도어를 통해 조작된 품질검사 증명서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대한제철 자체 실험실에 보관된 진짜 강도 테스트 결과,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로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오민호 기자의 연락처를 건넸다. 경쟁사가 아닌 언론의 제보함으로써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며칠 후 오민호 기자가 운영하는 독립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폭탄 같은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JK그룹 엘리시안 타워 거짓의 기반 위에 세워진 궁전 기준 미달 철강 사용 스캔들. 기사에는 조작된 안전증명서와 실제 강도 테스트 결과지가 나란히 실려 있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한제철의 철강은 법적 기준치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이었다. JK그룹이 수천 명의 미래 입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인터넷은 JK그룹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회사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엘리시안 타워의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JK건설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JK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태영 바이오 사태가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이라면 이번 스캔들은 그 균열을 따라 제국의 기둥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린 격이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바로 그 순간 이진섭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깊은 실망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제가 대한제철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회장님의 탐욕이 결국 이 모든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피땀으로 쌓아올린 JK의 명예를 회장님께서 진흙탕에 처박고 계십니다. 이사회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강태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직원을 날린 이 부회장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직원은 강태준의 의심에 확신을 박는 결정타가 되었다. 그날 밤 한유라는 이글거리는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봤지 저 사람.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떠넘기려고 하잖아. 분명 자기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회사를 차지하려고 저 정보를 흘린 게 틀림없어. 분노에 눈이 멀고 독이 든 속삭임에 귀가 멀어버린 강태준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감히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 유일한 충신 이진섭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이진섭 부회장을 경영부실과 사내분란 조장을 이유로 전격 해임했다. JK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원로를 내치는 모습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충성은 침묵이고 진실은 반역이다라는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병든 팔이라 믿었던 것을 잘라냈다. 하지만 그것은 병든 팔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었다. 송도의 오피스텔에서 지원은 이진섭 부회장의 해임 소식을 알리는 뉴스를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이 아니었다. 필요한 희생에 대한 차가운 인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부패한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이기도 했다.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둥부터 제거해야만 했. 그녀는 컴퓨터에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이름은 연합군이었다. 그녀는 그 목록의 첫 번째 줄에 이진섭이라는 이름을 타이핑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를 남겼다. 영입 가능, 접촉대기. 그녀의 그림자 전쟁은 단순히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태준의 군대를 해체하고 그곳에서 떨어진 장수들을 자신의 편으로 흡수하는 과정이었다. 제국의 두 번째 균열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벌어졌다. 이제 그 토대는 누가 보아도 확연히 흔들리고 있었다. JK그룹 내부를 휩쓸던 피해 숙청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배신자는 나오지 않았다. 나올 리가 없었다. 강태준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잡기 위해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성벽에 스스로 불을 지른 셈이었다. 이진섭 부회장의 해임은 그룹 원로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무차별적인 내부 감사는 직원들의 충성심을 바닥까지 긁어내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마치 벙커 안에서 포위된 장군처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태영 바이오, 인수 실패로 인한 손실액 보고서, 엘리시안 타워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분석,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그는 이제 재계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판단력을 잃은 늙은 왕 취급을 받았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잠이 들면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공격이 특정 경쟁사, 아마도 해외의 거대 자본과 손을 잡은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만을 정확히 찌르는 공격이었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한편 서지원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 2차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JK그룹이라는 거함에 치명적인 구멍을 2개나 뚫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엉뚱한 곳에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자신이 왜 맞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됐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 스스로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했다. 공포는 미지에서 오지만 진정한 절망은 자신이 경멸했던 존재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는 법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이번 공격은 정보 유출이나 여론전이 아니었다. JK그룹의 대동맥, 그들의 디지털 심장인 중앙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이고 외과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다. JK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작품이었다. 10년 전, 아직 작은 규모의 회사였을 때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미래의 확장을 대비한 전산 시스템의 기초를 설계했다. 누구도 모르는 비밀 통로와 취약점을. 그것을 만든 창조주인 그녀 자신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훔치거나 데이터를 파괴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것은 삼류 해커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완전한 통제력을 과시하고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작은 암호화 패킷 하나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날 밤 JK그룹의 통합 데이터 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서버를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침입을 감지하지 못했다.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차례 움직였다. 엔터키가 눌리는 순간 JK그룹의 디지털 심장이 멎었다. 데이터 센터의 모든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 지사와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었다. 계좌이체, 주식거래, 회계 시스템까지 돈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활동이 일순간에 정지했다. 초당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들은 필사적으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모든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은 무력화되었다. 마치 시스템의 신이 나타나 모든 관리자 권한을 빼앗아간 것과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시스템 내부에서 유령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다급한 전화를 받고 회사로 달려온 강태준의 눈에 비친 것은 아비규환의 상황실이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다. 회장님 사무실의 모니터가 켜져 있습니다. 강태준은 홀린 듯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다른 모든 스크린은 암흑 속에서 꺼져 있었지만 그의 메인 데스크톱 모니터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 중앙에는 선물이라는 이름의 파일 아이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클릭했다. 열린 것은 바이러스도 랜섬웨어의 협박 메시지도 아니었다. 손으로 쓴 낡은 문서 한 장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었다. 단정하고 힘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였다. 진화산업회생 전략기획안. 그것은 10년 전 JK그룹의 전신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쓰러져가는 섬유회사 진화산업을 살리기 위한 계획서였다. 당시 경영권을 막 물려받았던 그는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다. 그때
무명의 재무분석가였던 젊은 서지원이 그에게 내밀었던 것이 바로 이 기획안이었다. 부실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대담한 청사진. 이것은 JK그룹의 신화가 시작된 첫 페이지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공로를 가로채 자신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 덕분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는 그녀의 공헌을 회사의 역사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점차 지워나갔다. 과거의 기억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복잡한 재무 모델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알려주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밤늦도록 함께 사무실을 지키던 그녀의 조용한 열정.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태영바이오, 특허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던 정보, 엘리시안 타워의 부실자재 공급사를 알고 있던 내부자 수준의 지식. 이것은 외부의 기업 스파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내밀하고 개인적인 지식이었다. 그를 사냥하던 유령은 마침내 그 이름을 드러냈다. 서지원. 깨달음은 공포가 되어 온몸을 덮쳤다. 그가 장식품처럼 여겼던, 순종적인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그의 성공을 설계한 숨은 건축가이자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무서운 천재였.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천재를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돌려세웠다. 이것은 사업적 리스크나 경영상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그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힘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 바로 그때 기적처럼 상황실의 모든 시스템이 일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금융 네트워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단 하나도 손실되지 않았다. 유령은 자신의 메시지만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것이다. 태조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스크린 속의 이미지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세웠다고 믿었던 제국은 사실 그녀가 놓은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주춧돌을 언제든 빼낼 수 있었다. 그의 분노는 차갑고 날카로운 공포의 자리를 내주었다. 익명의 배신자를 찾던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서지원을 상대로 한 생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날 것 그대로의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다른 건 다 집어치워. 서지원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다. 그의 겁에 질린 얼굴 위로 모니터 속 그녀의 필체가 유령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전쟁 지휘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편집증적인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를 냉혹하고 절박한 집중력이 대신했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유령을 쫓지 않았다. 그의 적은 서지원이라는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보안 시스템, 재무구조, 그리고 나의 모든 약점까지. 강태준은 최진혁과 법무, 보안 전문가들 앞에서 서지원의 프로필을 재구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마저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버려진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의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전략가,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는 유령으로 인식했다. 지금부터 수색의 방향을 바꾼다. 그녀를 직접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대신 그녀가 이용할 만한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녀의 가족, 친구, 과거 직장 동료, 그녀가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를 찾아내야 해. 그 쥐새끼들부터 목을 조여야 서지원이 모습을 드러낼 거다. 강태준의 수색은 이제 한 여인에 대한 추적을 넘어 그녀가 뻗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뿌리를 잘라내는 잔혹한 초토화 작전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그녀보다 한 발 늦어 있었다. 그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함께할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다. 서지원은 원격 공격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서울이라는 전쟁터에서 그녀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녀는 파괴된 제국의 잔해 속에서 쓸만한 무기들을 줍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비참하게 쫓겨난 이진섭 부회장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채
분노와 환멸 속에서 은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안에는 여전히 JK그룹에 대한 애정과 강태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그의 강직함과 그룹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인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다. 지원은 직접 접촉하는 대신 은퇴한 임원 중이 부회장과 가장 가까웠던 박영진 고문을 통해 그에게 접근했다. 박 고문은 이 부회장의 집을 찾아가 말없이 최신형 보안폰 하나를 건넸다. 강태준에 덧칠 수도 있어. 받지 않겠네. 이 부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거절했다. 받아보셔야 합니다. 보는 사람이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고심 끝에 전화기를 받았다. 전원을 켜자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부회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JK의 정의를 되돌려 놓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Sorry, please. SE. 이니셜만으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암호화된 통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지극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서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과거 이사회에서 단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이 서지원임을 증명했다. 자네가 어째서? 저는 강태준을 파멸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회사를 바로 세우려는 겁니다. 부회장님께는 강태준이 대한제철과 뒷거래를 한 증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부회장님의 억울한 해임이 그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폭군 같은 CEO로부터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진섭 부회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울에 남은 그녀의 지상군 사령관이 되었다. 두 번째 동맹은 언론이었다. 엘리시안 타워 스캔들을 터뜨렸던 오민호 기자는 현재 JK그룹의 거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십억 원대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집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렸다. 지원은 그에게도 보안 채널을 통해 접촉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자금 비리 사건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다. JK그룹 내부 고발자의 등장은 오민호 기자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스캔들에 대한 특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말고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협도 감수할 수 있었던 기자 오민호에게 이곳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였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목소리가 되기로 했다. 세 번째 동맹은 힘없고 짓밟힌 피해자들이었다. 지원은 엘리시안 타워 부지를 위해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헐값에 빼앗겼던 김씨 일가를 찾아냈다. 강태준의 용역 깡패들은 온갖 협박과 위협으로 그들을 내쫓았고 그 충격으로 노부부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상태였다. 지원은 이진섭 부회장을 통해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JK그룹 인수팀이 사용했던 협박과 위협의 증거 녹취록, 내부 메모 등을 건넸다. 그녀는 그들에게 돈이 아닌 존엄성을 위해 싸울 힘을 주었다. 짓밟았던 약자들은 이제 강태준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는 인간적인 상징이 되었다. 흩어져 있던 정의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밤중 이진섭 부회장은 안전가옥에서 김씨 일가의 변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민호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스터리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새로운 증거들을 분석하며 다음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원은 자신의 지휘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각자의 싸울 이유를 가진 작지만 헌신적인 군대의 사령관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단 한 명의 여자를 잡기 위해 하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유령이 이미 땅 위에서 자신이 부수고 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더 거대하고 더 공개적인 전쟁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한 새벽이었다.
서지원은 창가에 서서 멀리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10년 전 작은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막 인수하고 기뻐하던 젊은 강태준과 그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앳된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야망으로 빛나던 그의 눈,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자신의 눈에 담겨 있던 순수한 신뢰. 그녀의 마음에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애도는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들의 무덤에 마지막 흙을 덮을 생각이었다. 지원은 사진을 조용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다. 작전은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이진섭 부회장이 연결해준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는 김씨 일가를 대리하여 JK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다윗의 구도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공격은 여론의 광장에서 터져나왔다. 소장이 접수된 바로 그날, 오민호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JK의 눈물돈에 짓밟힌 한 가족의 절규라는 제목의 심층보도 기사를 올렸다. 기사에는 강태준의 용역 깡패들이 김씨 노인에게 윽박지르는 음성 파일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이전의 두 사건이 기업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평범한 시민을 향한 재벌의 폭력이었기에 파급력은 더욱 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JK그룹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쏠려 있을 때 서지원은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제국을 지탱해온 가장 어두운 주춧돌, 검은 장부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 지원은 이진섭 부회장에게 마지막 지령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청렴하기로 소문난 야당의 중진 의원, 정민준 의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이 부회장은 긴 설명 없이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 의원이 경계하며 물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열기 전에 의원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USB 안에는 장부 전체가 아닌 단 한 장의 페이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만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한 장의 파괴력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 페이지에는 엘리시안 타워의 최종 건축 허가와 관련된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날짜, 금액, 전달 방법, 그리고 뇌물이 오고 간 차명계좌 번호까지 완벽하게 적혀 있었다. JK그룹의 기업 비리가 정권의 핵심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정민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정권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쓰나미의 진원지였다. 다음 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은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정민준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 어제 그가 보았던 장부의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것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부패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일명 JK검은 장부라 불리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 한 장의 문서에는 JK그룹이 어떻게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는지가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검찰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재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시 J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강태준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여 이 검은 장부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강태준에게는 재앙적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JK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여론의 압박과 야당의 총공세 앞에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대검찰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법무부는 강태준을 비롯한 JK그룹 핵심 임원 전원에게 즉각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나라 안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었다. JK그룹의 주가는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소멸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수십 년간 이어온 협력업체들은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해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검은 장부, 서지원이 관리하던, 그래서 그녀 자신도 연루될 수밖에 없어 절대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마지막 카드.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불태워서라도 자신을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또다시 그녀를 얕보았던 것이다. 변호사들에게서 비명 같은 전화가 빗발쳤다. 검찰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진 사냥감이었다. 그날 밤 JK그룹의 화려한 본사 건물 앞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섰다.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서주원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본사를 급습하는 검찰의 모습을 생중계 뉴스로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침에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녀는 사진 속에 행복했던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단호하게 컴퓨터에서 그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영구 삭제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사라졌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의 괴물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JK그룹 본사 로비는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았다. 검찰 수사관들이 휘젓고 다니며 박스에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담아 나르는 모습은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이 약탈당하는 굴욕적인 광경이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자신들의 왕이 무력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회장실에 갇힌 채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통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함락당하는 성안의 왕, 변호사들은 그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상 참작을 호소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오만함은 그런 굴욕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법적인 싸움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그렇다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꿔야 했다. 빛의 세계에서 이길 수 없다면 모두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단 하나, 서지원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를 손에 넣기만 한다면 그녀를 파멸시키든 혹은 그녀가 가진 검은 장부 원본을 담보로 협상을 하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과거, 가장 어두운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정치 깡패이자 해결사, 양 회장이었다. 돈과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처리해주던 그의 더러운 손이었다. 양 회장, 오랜만이군. 아이고, 우리 강 회장님, 요즘 TV에 너무 자주 나오셔서 통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양 회장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능글맞았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일이 있다. 사람 몇 명을 좀 손봐줘야겠어. 죽이지는 말고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 그 비명 소리가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강태준은 양 회장에게 명단을 넘겼다. 이진섭 부회장, 오민호 기자, 그리고 김씨 일가, 지옥의 사냥개들이 풀려났. 양 회장의 조직원들은 김씨 일가가 머물던 임시거처를 습격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집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붉은 페인트로 저주를 퍼부으며 어린 손녀의 등굣길을 막아서는 등 잔혹한 공포 전술을 사용했다.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들 목숨이다. 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오민호 기자의 사무실은
강도를 위장한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모든 취재 자료와 컴퓨터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집으로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그의 어린 딸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소리 없는, 그러나 가장 끔찍한 위협이었다. 가장 어려운 목표는 이진섭 부회장이었다. 그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자 양 회장은 더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이 부회장이 과거 다른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JK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황색 언론사에 흘렸다. 대중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정의를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부패한 임원들 간의 이전 투구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의 신뢰도를 파괴하려는 비열한 공작이었다. 서지원의 은신처. 암호화된 통신 채널에 비상경보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녀의 동맹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을 향한 흑색 선전에 분노했고 오민호 기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암호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씨 일가의 변호사는 그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소송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왔다. 서지원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그녀 때문에 피를 흘리는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익명성은 이제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무책임의 다른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풀어놓은 혼돈을 지켜보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비뚤어진 통제감을 느꼈다. 그는 서지원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한 도덕적 잣대를 가진 여자였다.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그는 최진혁을 시켜 서지원이 감시하고 있을 법한 채널을 통해 가짜 정보를 흘렸다. 강태준이 이진섭 부회장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자살로 위장한 사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보는 정확히 서지원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의 냉철한 이성은 대의를 위해 말을 희생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이 부회장 역시 위험을 각오하고 동참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움을 시작했던 그녀의 양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선량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녀 역시 강태준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그녀의 차가운 전략과 뜨거운 도덕성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기꺼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포폰의 전원을 켰다. 그녀가 전화를 건상대는 동맹 중 누구도 아니었다. 강태준이었다. 회장실. 그의 집무실에 연결된 오직 극소수만이 아는 직통 전화벨이 울렸다. 강태준은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기억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당신이 이겼어. 강태준. 그 사람들 이제 그만 내버려둬. 이 싸움 끝내자. 당신과 나 둘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강태준의 얼굴에 잔혹하고 승리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침내 유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고 믿었다.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체크메이트의 마지막 수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서지원은 방금 그의 함정을 그녀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바꿔버린 것이었다. 강태준은 약속 장소를 그가 소유한 청담동의 한 사설 갤러리로 정했다.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자신의 사람들로 둘러싸인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그는 이곳에서 서지원을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다. 그는 절박함에 못 이겨 혼자 나타날 그녀를 어떻게 굴복시킬지에 대한 잔혹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서지원은 장소에 동의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 갤러리 본관이 아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별관에서 만나자고. 그곳은 10년 전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감상에 젖어 마지막 미련을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웃음 쳤지만 그것은 그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그녀의 첫 번째 수였다. 만남의 날, 갤러리 별관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난해한 현대 미술 작품들이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강태준은 거대한 추상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림의 혼란스러운 붓터치가 마치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최진혁의 보안팀을 동원해 건물 안팎을 샅샅이 뒤지고 모든 도청 장치를 제거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지배자라고 확신했다. 그 순간 별관 입구에 서지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강태준이 기억하던 화려한 명품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은신처에서 입던 기능적인 옷차림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장식도 없는 순백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진실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수의 서의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왔군. 강태준이 오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쓸데없는 소동은 이제 끝이야. 검은 장부 원본을 내놔. 그럼 조용히 해외로 떠날 수 있게는 해주지. 내 마지막 잡이야. 그는 여전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제와 지배의 언어. 하지만 서지원은 그의 협박에 응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은 나에게 진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에게 진 거지. 그녀는 천천히 갤러리 안을 걸으며 그의 실패를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탐욕의 기준, 미달의 철강을 선택하게 만들었. 당신의 오만이 나를 얕보게 만들었죠. 당신의 편집증은 가장 충성스러웠던 이진섭 부회장을 내치게 했고 당신의 잔인함은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길을 택하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세상에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증오가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사실의 나열만이 있었다. 그 어떤 비난이나 저주보다도 더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닥쳐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드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인 무기라고 생각했다. 네가 똑똑한 줄 아나 본데 지금 당장 네가 아끼는 그 인간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주지. 이 전화 한 통이면 네가 믿는 그 잘난 기자 나부랭이의 가족이. 그가 마지막 협박의 말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 서지원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만년필을 들어보였다. 만년필 끝에서 작은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고성능 녹음 및 실시간 전송 장치였다. 고마워요. 강태준. 그게 내가 필요했던 마지막 증거였어요. 폭력 및 납치 교사 혐의. 당신 입으로 직접 자백해줘서.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자신의 마지막 패를 스스로 까발린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갤러리 별관의 강화 유리가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최진혁의 보안팀을 제압했다. 선두의 선 수석 검사가 강태준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증인 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는 체포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강태준은 영장과 서지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완전한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처형식이었고 그는 방금 자신의 사형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 셈이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끌려나가면서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서지원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조소 따위는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자의 깊고 무거운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서지원은 아수라장이 된 갤러리를 뒤로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그녀의 흰 드레스를 어지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끌려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느꼈다. 여왕은 왕을 잡았다. 게임은 끝났다. JK 게이트라 불린 거대한 태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TV 뉴스와 신문 일면은 연일 관련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재판 과정은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강태준은 법정 최후 진술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정교한 함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지원이 마지막에 녹음했던 그의 목소리는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그는 횡령, 뇌물 공여, 증거, 인멸, 폭력, 교사 등 10여 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한유라 역시 범죄 공모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눈물로 자신의 무지를 호소하며 강태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재판부는 그녀가 상황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여배우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스크린 없는 여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검찰이 확보한 검은 장부는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수십 명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환부를 도려내는 길고 고통스러운 수술의 시작이었다. 부패의 상징이 된 JK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룹은 여러 개로 쪼개져 매각되었고 JK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명예를 회복한 이진섭 부회장은 채권단에 의해 그룹 정상화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낡은 제국을 재건하는 대신 폐허 속에서 건강한 사업 부문을 가려내고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어려운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갔다. 정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오민호는 JK 게이트 연속 보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집요함으로 무장한 존경받는 언론인의 상징이 되었다. 김씨 일가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JK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들은 보상금의 일부를 고향의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에게 정의는 돈이 아닌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화려한 강남이 아닌 대학가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소박한 건물 JW 파트너스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3층 사무실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다. 이곳은 서지원이 설립한 임팩트 투자회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전략가가 아니었다. 우아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움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젊은 창업가들,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 기업가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 자본의 논리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적 사고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했다.